자, 2025년 3월 고3 모의인데 그걸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될지를 좀 얘기해. 이 문제는 말이야, 음악 지문이 융합 문제야. 가 있고 가의 쇤베르크의 이거를 적으라 그래. 뭐라 그러나 잠깐만. 그러니까 조성이 없는 음악이라 그래. 여기서 보면 조성 음악이라고 그래. 무조 음악 쇤베르크는 현대 음악가인데 비평가지 비평가 음악가이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나온 거고 나가 그 어려운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이걸 전부 또 그 학원 강사들은 음악 관련 지문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렇겠지. 근데 실제로는 음악의 탈을 쓴 인식론적 물음이야. 인식론적 물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인식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지, 그치?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은 대응하기가 쉬운데 그거를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음악이란 무엇이냐? 그런 거기에 관한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인식론적인 얘기라면. 응? 음악이란 무엇이냐 그런 개념보다 인식론적이죠. 예를 들면 좋은 음악 또는 음악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인식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전에 우리가 주관과 객관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저번에 한번 설명한 거를 그대로 보자고. 주관인 나와 객관인 대상과의 관계를 봤을 때 나가 대상이 나를 향하냐 내가 대상을 향하냐 이거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고 그랬지. 그지? 전통적인 인식론은 뭐라 그랬어? 바깥 사물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의 대상이 실제한다고 보고 실제하든 뭐 그렇잖아요.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진리, 본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이 나를 향한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어떤 믿음. 이거를 칸트는 뒤집어서 내가 대상을 향한다 그랬지. 그지? 이 대상이 실제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대상을 끌어와서 나의 오감이라 그래. 이성 능력으로다가 파악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꽃이라 그러면 꽃인 거고, 그지? 장미라고 하면 장미인 거고, 백합이라고 하면 백합인 거야. 그러니까 주관 바깥에 있는 게 진리, 진실, 실제라든 이거는 오로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그치? 있는 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응? 그런 문제인데 이게 현대 와서 현상학의 문제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은 뭐 판단주 뭐 현상학적 환원 뭐 이런 얘기를 했지. 그지? 이 관점을 대상이 있는데 잘 봐봐.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선지식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로다가 우리는 꽃을 보면 꽃이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학습된 그 무엇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고, 그지? 어떤 선입견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로치기 하고 판단 유보를 딱 하고 그냥 이 대상이,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 다 가로치기 한 다음에,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내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이건 개인에 따라서 또 다른 거잖아, 그지? 이랬을 때 어떤 대상의 본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현상학적 관점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칸트를 포함해서 관점에서는 우리의 이성 능력, 진리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진리인 거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란 말이야. 근데 현상학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되고, 내가 꽃이라고 보는데 딴 사람도 꽃이라고 보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도 꽃이라고 보고, 이랬을 때 우리가 다 공유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이따 현상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 훌륭해. 이 관점에 따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를 들면 전통적인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관과 객관의 일치 문제는 인간의 어떤 이성의 절대성, 보편성, 뭐 이런 칸트.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미학적으로도 완전함, 이런 것들, 완전 무결하고 그런 그 무엇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여기서 얘기한 전통 조성 음악에 대한 관점이란 말이야. 미술이랑 똑같은 관점이지. 그런데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대상이 나한테, 내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있으면 대상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걸듯이 어떤 감각, 경험, 느낌 같은 게 온단 말이야. 그 자체가. 그런 경험이, 그런 걸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디테일한 거, 어떤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그지? 우리가 음을 봐서 아주 디테일한 것도 보이게 되고, 세상이 나를 마치 말을 걸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들레즈나 가타리, 데리다 이런 사람들. 들레즈는 그를 현대철학의 리점적인 사고라 그래. 리점은 뭐냐면 잔가지들 있지, 뿌리. 줄기가 아니라 뿌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면 현대철학에서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다를 수 있다. 아까 그 저번에 봤던 타조윤리든 그런 식의 사고가 열리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이 지문의 구조는 뭐냐면은 가에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돼 있고 파랗게 내가 표시를 했어.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한 건데, 일단은 쇤바르크는 현대 음악가야.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양에서 이성 만능주의, 주체 중심의 사고가 쭉 가면서 이제 이게 영미 철학으로 발전해. 다 이 미학적인 거죠. 영미 철학으로 발전해. 대륙 철학이다. 영미 철학으로 발전하면서, 잠깐만. 왜 안 들어와? 잠깐만. 또
영미 철학으로 발전하면서 그 두 가지 줄기로 이게 이제 뻗어나가. 하나는 말했듯이 과학 철학, 과학적인 거하고 결합해서 아주 엄격한 어떤 칸트, 옛날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고전적인 어떤 인식론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인간의 이성 능력을 얼마만큼 잘 펼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술이든 뭐든 인식이든 어떤 본질을 파헤칠 수 있다고 보는 쪽의 사고가 있고, 이쪽은 이제 구조주의 철학자처럼 들레즈 가타리 뭐 이런 사람들처럼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아까 말한 차이와 다양성, 리즘적인 사고, 이런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고로 발전하는가. 이 후자의 개념에서 정신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 준 게 그 푸셀의 현상학이야. 푸셀의 현상학. 그래서 되게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구조를 한번 봐봐. 가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조성음악이라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파생한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에서는 여기서 이거하고는 다른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한 어떤 새로운 음악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글을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항상 뭐든지 왜 어려워했는지를 얘기를 해봐. 이 음악이라서 음악이 아니라 이게 철학적인 문제잖아. 아까 현상학 이런 어려운 문제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게 있고, 혹자는 이 문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이따 뭐 문제를 이걸 뭐라 그래, 선지의 대답을 보면은 문제에 있는 서술하고 선지에 있는 거하고 달라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달라서 정답 또는 오답을 못 골랐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누차 설명해도 개념 범주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 문제를 보면은 전통적인 조성음악과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말바꾸기를 해가면서 설명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빨간 거하고 파란 거야. 그 범주들을 찾아내면은 어떤 특정한 양립되는, 비교되는, 항상 비교도 좀 보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여기에 있는 선지에 있는 그 서술들도 같은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야? 그냥 1대1 대응으로 그냥 그림 맞추기 식으로 이해 없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푸는 거야. 다 틀렸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핵심만 알면. 두 번째는 현상학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말했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고, 모든 뿌리들은 핵심은, 그러니까 사상이 사상을 낳고 이렇게 계속 확장, 발전, 변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 대한 토대들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어떠한 것든 잘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화투패 맞추듯이 그냥 그림만 맞추니까 덜커덩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랬죠. 킬러 문학 만들지 말라고. 킬러 문제. 그 당시의 문제는 지문이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 노술로 치자면은 2010년 대에 그때 문제들이었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내고 쉽게 내라 그러니까 쉽게 내는데 또 못 풀어. 학생들한테 골탕 먹이, 변별력을 구하는 건 심플해. 지문을 되게 비교적 평이하게 냈는데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또는 말을 이렇게 이렇게 좀 변형해서 내고 그러면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야.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지. 응?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한번 볼까? 지금 여기 빨간 거하고 파란 게 돼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여기 빨간 거가 한 방향의 의미를 하고 있고 파란 게 한 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어. 다 같은 말들이야. 같은 말들. 그걸 통해서 여기 밑줄 그은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 볼까? 쇤베르크는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나, 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성음악이 뭔지 몰라도 왜 몰라서 뭐죠 다 있어 이런 것들은 설명. 그리고 별로 중요하면은 상세 예시를 들어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 앞에 유추할 수 있는 게 다 나와. 여기 보면은 볼까? 조성음악이라는 게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거래. 조성음악이라는 게 화음이 딱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특정 조성으로다가. 그리고 그의 음악은 그 다음에 쇤베르크는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했대. 그러니까 범조성은 뭐야?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아까 되게 형식적인 엄격한 형식을 따르는 거하고 이걸 느슨하게 만드는 거야. 조성 둘 다 뭐야? 조성음악이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은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엄격한 형식성을 갖추고 있는 거고 화성이. 쇤베르크의 음악은 그래서 조성이 그냥 극단적으로 무조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조성을 되게 얽매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막 친 거야. 아무튼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음계가 존재한다. 우리 전통 철학 같은 인식으로 엄격하게 이성돼. 엄격한 형식주의. 이걸 참고로 얘기하면 이전에 설명을 했어요. 예술을 얘기하면 미메시스에 대해서 얘기해. 모방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모방을 개념을 얘기를 할 때 플라톤의 관점하고 미학의 출발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있다 그랬어. 플라톤의 관점은 뭐야? 저 위에 이상세계처럼 완전 무결한 무언가를 추구해야 되는. 그리고 예술 작품은 현실의 모방의 모방이라서 저속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순수한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찾아야 된다. 지금 대표적인 게 뭐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미술 작품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그대로 따르면서 시작은 다만 이데아 완전 무결한 큰 무엇은 우리 관념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순수미가 강조가 되고 여기서는 예술미가 강조가 되는 거야. 아무튼 이래서 순수미는 칸트의 입장으로 가서 신칸트주의에서 르네상스로 연결되고 또 예술미는 헤겔에 의해서 또 같이 접점이 돼서 이제 르네상스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다 뿌리는 이 미메시스 아름다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관점인 거야. 아무튼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죠? 완벽한 어떤 아름다움, 음계에서도 완벽한 뭔가를 찾는 거야.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지. 예컨대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이런 거 빨리빨리 그래.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고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이도나 단위도나 일정한 규칙, 엄격한 규칙 같은 말 아니야. 이걸 다른 거는 같은 말이야.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은 그건 그 화음은 불협 화음이란 말이야. 이걸 다 인정 안 한단 말이야. 또한 다장조 혹은 도미솔의 으뜸함을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과 소울실의 딸림 화음을 거쳐 으뜸함으로 돌아오고 몰라도 되지, 그치?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조성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딱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그치? 우리 안에 플라톤의 관점을 보란 말이야, 그치? 완벽한 어떤 아름다움을 탁탁탁탁 재단되듯이 우리 그렇게 간단 말이야. 멀리 볼 것도 없지. 우리 그 옛날에 고전주의 음악들 보면 그렇잖아, 그지? 우리 응? 클래식 같은 거, 고전주의 음악 같은 거 보면은
다 같은 말 아니야. 그지? 그런데 셈베르크 음악에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가 해체가 되고 흐트러져 버리고 해체되는 해체주의 철학이 현대 철학의 핵심이야. 아까 얘기한 데리다 들레즈 해체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해체는 그냥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위계 질서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모든 의미 동등한 지위. 여기서는 위계가 있잖아요. 근데 동등한 지위 다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는 아까 여기에는 어떤 협화음, 으뜸음이 위계가 여기를 따라서 나머지 음이 질서 있게 배열되는데 여기 그게 아니잖아. 그가 고하는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의 12개 음 모두 자유롭게 배열하고 다 같은 말들이잖아. 그지? 베라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 어쩌고 되고 어쩌고 저쩌고 돼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조성의 경계가 다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 어? 이 때문에 하나의 곡의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거고. 그치? 장조은 장조고 단조은 단조고 이 전통음악에서 조성음악에서 그게 다 공존하는 듯하니까 어떻게 봐도 인상을 주고 그래서 무질서하다는 인식까지도 낳게 되고 이게 현대음악이야. 그죠?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지금 보면은. 그지? 그러나 셈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인다. 이것도 자연의 섭리라는 게 아까 이데야. 우리 법으로 얘기하면 자연법 이런 것들이 있지. 자연법. 자연법이 뭐야?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되는 법이야. 도둑질하지 마라. 뭐하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는 게 뭐야?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는 게. 자연의 섭리. 여기 엄격한 위계, 규칙,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의 섭리. 신이라는 게 여기서 절대자가 어떤 규정했듯이 확정. 그 옛날의 음악은 거의 그런 음악이라 신이 규정에는 아주 아름다움을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으로 완벽한 걸 만들고 그냥 인상적인 완벽함이겠지. 순수한 거, 완벽함. 이데야. 이 자연에서 거기를 따라서 받아들이던 조성음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 똑같은 거야. 자연의 섭리나 인위적 질서나 인위적 질서를 딱딱 재단되듯이 그치? 형식적인 따른다. 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 무질서, 내재적 관계라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런 걸 다른 말로 지금 좀 이따 봐 풀어놓으니까 그런 거야. 내재적 관계가 뭐야? 음들 간에 안에 지들끼리 막 여기서 보면 막 경계가 모호하고 동등하게 자유롭게 배열되고 막 지들끼리 막 되는 거야. 다 같은 파란 거는 같은 맥락의 범주고 이쪽 범주란 말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이해하기도 되게 쉬운 거라고. 다 그 얘기야. 셈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자연의 섭리를 따라 외부로부터 주는 거야. 여기 내재. 곡 전체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안에서 내재적으로 막 어떤 관계 맺음을 하면서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전부 달라 보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같은 맥락 범주화를 못하는 거야. 자, 못이 있어, 나무가 있어, 망치가 있어, 그 다음에 돌이 있어, 또 뭐 있어? 뭐 있다고 쳐봐. 어? 그러면 나무하고 돌, 못하고 망치하고 범주화를 시킬 수 있잖아. 그치? 얘는 뭐야? 얘는 재료지. 얘는 도구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파란 것들은 다 뭐야? 무조음악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쇤베르크에. 빨간 것들은 전통적인 조서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딱 비교한 거야. 끝난 거야. 이거를 가지고 뭐 도레미솔이 어떠고 저쩌고 이거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야. 이거 그냥 다 스킵해도 돼. 그쪽은 둘의 특성만 알면 된단 말이야. 이 범죄를 못 시켜요. 이 같은 말이라는 게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제시했대. 이 응집력은 뭐냐? 이는 곡을 이해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관계에 기한한 유사성이 반복되는 것. 계속 이거를 들레즈 데리다는 차이에서 차용한 어떤 개념으로 차연이라고 해요. 차연. 아까 리좀적이 계속 우리 했는데, 응?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내재적인 관계 똑같은 얘기잖아. 계속 엄격한 형식을 따르는 규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여기에 응집력이 더 강화된다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위계가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좀 이따도 보겠지만 응집력이 강화된다는 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응집력이 강화된다는 거를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이런 개념으로 일단 학생들이 좀 이따 뒤에도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여기서 응집력은 왜 강화돼? 관계가 관계를 낳고 관계 이렇게 관계 맺음을 쭉 하면서 최악의 관계 맺으면, 그러니까 이게 관계 맺음이 굉장히 많을수록 굉장히 응집되는 거잖아. 그지? 오히려 일정 규칙을 따르는 걸 응집력을 딱딱 깨트리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음악은 이 음계는 이 음계고 저 음계는 저 음계는, 여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처럼 쇤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음악에 제한된 질서, 똑같은 얘기들이잖아. 그치? 질서 넘어서서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음악 질서를,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 같은 말이야. 보편과 특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인식문에서 보편적인 건 누구 어디에나 통용되고 막 이런 뜻이 아니고, 개별적인 특수한 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전통 인식론이나 어떤 옛날에 아까 인식론의 관점에서도 칸트의 관점, 이성 만능주의, 이런 보편 진리를 따르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러면 특수성, 상대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그대로 보면은 그게 중요한 거죠. 특정 화음만을 협함으로 인정하게 되면 음악이 되게 단순해지고 제한적이 되지, 그지? 다양하게 변주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좀 거칠게 의한 나의 뭐 적의 적은 친구,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좀 거칠. 그러니까 여기서 응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 맺음, 다양성, 그걸 바탕으로 오히려 더 폭넓은 어떤 음악적인 어떤 가치를, 음악적인 어떤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폭넓은, 여기서 보편적인 보다 폭넓게 다양하게, 보편적인 여기서 다양함의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이 파란 거 빨간 거가 대비되면서 계속 변주하면서 말이 서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이런 거야. 필연성과 우연성의 관계고, 전통 조성음악 필연성의 관계, 그치? 으뜸음과 나머지 음 사이의 필연의 관계잖아. 우연성, 음들 사이의 유사, 이걸 또 상사라 그래. 상사의 관계. 제한적이냐, 특정 화음만 인정하는 거냐, 보편적, 화음의 유기적 통일성, 아까 통일성의 가치를, 형식적이냐, 미리 정해진 거냐, 내용적이냐, 유사성을 공유하고 상호성을 갖느냐, 이걸로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압축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한 거야. 아무튼 좌우지간 둘의 특성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야.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러고 나서 찾으면 된단 말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잡듯이 찾고 뭐 이런 게, 딱 그 둘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 지금 전통 음악의 조성 음악과 쇤바르크가 거기서 뿌리 파생돼서 무조 음악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전통 조성음악은 일종의 획일성의 개념이고 쇤베르크의 무저음악은 다양성의 개념이고, 그지? 같이 그런 쪽이란 말이야.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야. 끝났단 말이야, 여기. 그 다음에 나를 보자. 레보비츠는 1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규명했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일단 후설의 이 철학은 어려워. 현대의 어떤 차이와 다양성의 같이 얘기하는 건데,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걸 잘 봐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봐. 예를 들어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래. 이게 무슨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의식의 지향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란 말이야. 그냥 우리가 여기서 물리적 소리라는 음악적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 우리가 봤더니 저건 둥둥둥둥 하든지 통통통통 하든지 뭐 하든지 저지간 우리가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동동동동동동 한다, 아니면 둥둥둥둥둥 한다. 그러니까 어떤 파동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쉽게 얘기하면 파동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지, 그치? 그 사람들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좀 어려운 게, 후선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에포케라 그래. 에포케 딱 가로놓기.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뒤에도 있어. 판단 중질, 아까 말했듯이 좀 더 하자.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또 헷갈리지 말아면 아까 여기서 말한 응집력에 대해서도, 아니 여기 그 보편적 음악 질서 응집력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적 태도에 대한 거야. 자연적 태도. 벗어나 현상학적 태도, 둘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까 전통인식론의 관점을 보라. 우리는 그냥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야, 그냥. 그치?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그대로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잖아. 저번에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자연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으로 마주하는 세계는,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좀 어렵게 썼는데, 믿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게 뭐야? 칸트, 네가 꽂히면 꽂힌 거고, 그치? 우리 의식이 그냥. 그러니까 이 믿는 대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건 뭐를 표상하는 거야? 우리가 학습돼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지식, 그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야. 그치? 우리 자연적인 태도는. 그게 아니라 의식은 개별적이고, 그치? 이 의식의 지향성은 뭐야? 우리가 여기서 뭐야? 의식 속,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의식 속에 나타난 현상을 그 어떤 철학적인 전제나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아까 말했지, 그냥 가로치기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거 다 가로치고 판단 중지를 일단 딱 내려버리고 자연의 귀를 기르면 얘가 나한테 말을 걸듯이, 어떤 거 보면은 막 뭐 시냇물이 어떤 사람은 쪼록쪼록 흘리고 어떤 굴굴굴 흐르지, 뭐 다 다르잖아, 그치? 아니면 뭐 그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믿는 그대로란 말을 쓰고. 이거는 뭐야? 믿는 그대로는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 우리가 학습한 대로, 경험한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용어들을 자꾸 오남용해. 자연스럽다 이런 개념에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자연적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심리철학에서 얘기해요. 물리주의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이라면 물리주의 과학적인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야. 자연적이라는 거. 자연주의가 그런 거야. 과학적인 사상.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음악적 경험은 뭐다?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 이게 뭐야? 자연적 태도란 말이야. 우리가 과학적인 인식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의식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지향성. 이게 있는 그대로 현상학적인 태도란 말이야. 자연적 태도를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배웠듯이 자연주의, 자연적인 태도 이런 걸 그냥 선입견으로 작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특히 그냥 과학적인 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선입견 이런 걸 받아들이 그런 게 자연적 태도라는 거야. 이해됐죠? 응?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레버비츠는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서 지금 특정한 지향적 체계라 그랬어. 이게 가로 쓴 건 선생님들 자연적 태도란 말이야. 그지? 특정한 어떤 성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현상, 즉 조성이라는 엄격한 위계를 따르는 선율의 흐름이겠지. 그지? 특정한 지향적 체계, 자연적 태도, 인위적 현상, 엄격한 위계 다 같은 말들이야. 알겠지? 같은 범죄 얘기들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간주하고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조성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깠단 말이야. 그치? 12음계는 그런 조성을 이런 자연적인 태도 여기서 벗어난 음악책이란 말이야.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여기서 있잖아. 그치? 이제 이해되지?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나 자 여기까지 이제 둘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제 이 비평가가 레버비츠라는 비평가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은 앞에 범조성이라는 걸 몰라? 그럼 여기 있어. 여기 뒤에 설명이 돼 있더라고. 아까 있잖아. 범조성 여기. 응? 특정 조성의 앞에 저기 얽매이는 거냐? 그게 뭐야? 전통적인 조성음악이지. 얽매이지 않는 거? 이거는 쇤베르크가 얘기하는 12음계 음악이란 말이야.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가 된대. 한계가 있다는 거야.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좀 나중에 이거를 지식을 알고 있으면 관계된 거를 어려운 개념들 많이 풀 수 있어. 자,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에포케라 그랬어.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는 거야. 대상이 나한테 말 거는 그대로. 하려 하지만 쇤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그러니까 조성은 그대로 따른 거야. 12음 그 조성은 그지? 그런데 엄격한 화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위계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음이 동등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자, 여기 봐봐.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대. 우리 평균율 많이 얘기하죠. 평균율 여기 있어. 옥타브를 구분하여 그 단위를 음정 구성의 기초로 잡는 음의 체계. 주로 12평균을 가리키는 데 단위 하나를 반음, 두 개를 원음, 평균율이라고. 하여튼 자우지가 몰라도 돼. 자, 봐. 바로크 시대 이후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아까 고정되고 일정하고 어떤 음계가 있고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게
모든 음해한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지. 그 부분 분명히 문제가 나오겠지. 여기 아도르나라고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 아도르노 그 사상가이면서 현대 철학 사상가이면서 구조주의 철학자이면서 비평가이면서,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부정의 미학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양대 이런 데서 논술로 나오고 그랬댔어. 아무튼 여기서 보면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형식을 그걸 따져 들어가면은 내용의 이면이라는 얘기지, 그지? 침전된 내용이라니까 형식은 내용을 반영한다는 거지, 그지?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그 조성음악은 형식을 주로 많이 엄격한 형식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쇤베르크의 12음계 무조음악은 뭐야? 내용적인 면에, 그지? 경향성을 강조하는 거지. 결국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는 건 뭐야? 형식과 내용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지, 그지? 왜? 뿌리가 같은 거잖아, 조성.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이거를 좀 사회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뒤에 문제사, 이건 또 어려운 거니까 안 나와. 내가 해설해서. 이게 뭐냐면,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은 아까 말한 미메시스로 모방으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표면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즉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참된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아도르노가 봤을 때. 그러한 본질 반영은 모순된 현실 사회와 결탁한 상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부정의 미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적 맥락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 사회적인 반향, 사회적인 저항에 농축된 거라. 사회를 반영하는 거야, 사회성을. 순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설명하려면 할 것도 없으니까 넘어갈게. 그냥 여기서 형식과 내용은 둘이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야. 결국 쇤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12음 음악을 그대로, 12음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전통음악은 엄격하게 형식을 따르는 거고, 그치? 위계를 따르는 거고,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동등한 가치를 주면서 이런 걸 못 풀더라고.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게 뒤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 표현.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뭐고, 물감은 뭐냐? 그러니까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 물감은 전통적인 곳에, 뭐야 이거? 이거 조성은, 이걸 음악으로 가면 조성은 거부하면서도, 그러니까 으뜸음 중심의 조성은 거부하면서도 음계는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가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조성만 달랐다는 거야. 이해되지? 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걸 못 푼대. 참 어이가 없지. 그래서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대. 여기서 또 말을 굉장히 어렵게, 미시적 직관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항상 반대죠. 미시적 직관은 아까 뭐고, 그럼 반대로 또 항상 대립돼. 거시적 직관은 또 뭐냐 이거야. 어? 얘를 갖다가 원래는 미시적 직관 현상에서, 거시적 직관이 아니라 본질 직관, 지각 직관으로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풀어버린 거야. 무슨 얘기냐면,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까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천착하게 되지, 그치? 거시적으로 보면 큰 거 보니까 형식적이게 보잖아.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얻은 지각적 직관, 아까 얘기한 현상학적 직관, 미시적 직관, 지각 직관,
현상학적 태도, 직관 다 똑같은 얘기지. 같은 범죄 또 얘기했듯이. 거시적 직관은 본질 직관이라 그래. 이게 사물에 대해 아까 이거 미리 알고 있는, 아까 말했지, 그치? 지식에서 얻은 우리 경험적 직관, 이걸 자연적 태도라 그랬잖아. 이걸 말 바꾼 거란 말이야. 핵심은 얘야, 얘.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고 이 얘기 이거를 같은 범죄 얘기들이란 말이야. 학생들이 지금 이걸 못 파악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핵심은 범주화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논술에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볼까?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그래.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물이 나한테 그냥 내가 딱 느끼는 어떤 그러나 셈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의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왜 그래? 음계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이렇게 잔잔바리로만 변형시킨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미시적 직관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음색, 강세 등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하죠. 차이 다양성을 나오는 그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왜? 그 한계가 앞에서 보여줬잖아,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 자체.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태도, 현상학적인 어떤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한계를 보이는 거란 말이야. 디테일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변주를 하고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거 역시 전통 아까 음조를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결국은 우리의 어떤 고정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데서 크게 탈피를 못했다는 거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잔여, 이게 뭐냐면 현상학적인 환원, 아까 얘기한 가로치기 하고 나면은 현상 사물이 나한테 이렇게 마주하면서 나한테 말을 걸듯이 뭐 오는 어떤 현상학적인 아까 여기 말하는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얻은 직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총체적인 개념이야. 우리의 감각 경험, 이성, 의식, 판단 뭐 이런 걸 총괄하는 총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하면 좀 너무 방자한 얘기지만 나 선생님하고 차이 중에 하나는 직관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보스포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좀 협상 개념으로 통찰이라는 게 있지, 그지? 직관력이 느는 거야. 어떤 사안을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내가 좀 더 사안을 좀 폭넓게 깊게 뭐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 본질을 찾을 수가 있지. 왜? 난 내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치? 그 총체야. 그 직관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나중에서 굉장히 이게 휴메 직관 뭐 이런 걸로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어. 좌우지간 현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상을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얘기를 할 거고 뒤에 있어. 좌우지간 남은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현상이 거시적 구조에 취중하면은 뭐야? 순수 현상이 이루지 못했다는 건 뭐야? 거기에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아직도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여러분들 보면은 그 직관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똑같은 어떤 그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말이야. 때로는 이 직관력이 나이에 대해서도 먹고 뭐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보는 게 또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고 막 그러지, 그치? 이렇게 예를 들면은 보면은 응? 왜? 되게 순수하니까, 그지? 때묻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질 직관이라는 건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감각 직관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응?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얘기를 한가. 그럼 한번 보자. 네.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봐. 가의 쇤베르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조와 단조를 교차 배치해서 복수의 조성이 아닌 하나의 고간에서 동시에 구현돼야 한다. 장조와 교차 배치하고 뭐 형식성을 이런 게 아니지. 무질서하게 막 때로는 간다. 음악적 형식이란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음들 간의 지 마음대로 자기들의 내재 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이고, 음 사이의 관계가 규칙적인 음계 대신에 비규칙적인 음열, 이게 참 말이 참 이게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비규칙적인 음열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 텍스트를 보면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이런 문제 되면 골치 아파. 사실은 자유롭게 배열한 거, 그러니까 유기적인 통일성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종합하면 비규칙적인 음열을, 난 문제 이렇게 내면 정말 난 못 풀겠더라. 근데 좌우지간 다른 게 답이 아니니까 이게 답인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반은 그렇다 죠.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에 기반한 조성 체계의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음악적 무질서를 촉구했다. 부정했고, 자연적 질서를 부정한 게 아니지, 그지? 어?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무질서를 추구한 것도 아니지, 그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연적 질서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대로 원 따라와서 자유롭게 변형을 시킨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 내면은 난 사실은 여기 3점짜리보다 선생님 이런 게 더 어려워. 말장난하는 게 다 말장난이지. 화음의 기인한 이건 아마도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이 더 잘 풀 거야. 찍기 연습 많이 하면은.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큰 거. 화음에 그렇게 치고 기반한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부정하고, 화음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부정한 게 아니지, 그치? 왜? 음계는 그대로 따라온 거잖아, 그치? 그냥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형시킨 거잖아, 그죠? 응? 그 얘기야, 그게 핵심이고. 나의 현상학적 자녀에 대한 설명, 자연적 태도에 대한 에포케를 통해 드러나는 사물의 본질이겠고,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 아까 얘기한 본질 직관, 이런 거, 결과물, 맞지, 그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건 뭐야? 고정적이고 형식적이고, 아까 딱 질서적인 그런 거잖아. 자연적 태도잖아. 다 같은 얘기들이야. 거시적 직관을 거부하는 현상학적 지향성을, 토데로스의 거시적 직관을 거부하는, 무슨 말인지 알지? 다 같은 문제이라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에 의식에 남아있는 순수 현상이겠고,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포착되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이겠고, 그런 거겠지, 그치?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앞에의 무조성과 나의 무조성,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뭐, 기억은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이런 말로 또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게 뭐야?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그거를 이렇게 바꿔 쓴 거야. 보편적 질서이고. 좀 말자. 중요한 건 이 7번이야. 8번도 쉬운데 7번이 제일 어려워. 선생님 많이 설명했잖아. 이게 이거잖아. 아까 여기엔 디귿에 대해 반박한 말로 가장 적절한 거래.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가 다르다. 조성음악의 으뜸음, 특정음 중심의 조성은 거부하면서도 12음 음계는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이거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환원해서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지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물감 사용법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물감이라는 12음계라는 전통적인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물감 사용법, 물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나 정말 웃겨 죽겠어.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나중에 지금 빠르게 읽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가서 공부를 해봐. 좋아. 줄게.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배열 방식이 다른 음이라는 점에서 이미 동일한 물감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동일한 음계는 아니겠지.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른다는 얘기지. 그치? 화음 전체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동일한 물감 사용법, 즉 조성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고. 정말 치사한 문제들이지, 그죠?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이 응집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음들 간의 유사성의 반복, 즉 특정 화음에 얽매이지 않는 음들 사이의 관계성을 따라서 유기적 통일성으로서의 응집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걸 가지고 내적 결속이 응집력을 이런 말로 이거는 그 조성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물감으로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내적. 아까 범주화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찾기 훨씬 쉬운 거란 말이야. 장조와 단조의 구분을 없앴다는 점에서 이것도 구분을 없앴다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장조와 단조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러면 없앴다는 거하고 얘를 지금 이게 완전히 틀렸냐? 그것도 의문인 거고. 하여튼 자유지간 시험 문제는 내면 이거 틀렸다는 거야 지금. 동일한 물감에서 새로운 물감 사용을 발견. 동일한 12음계에서 새로운 조성법을 발견한 것이다. 환장하겠지, 그지? 응?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은 이걸 막 대각선으로 대충 읽잖아. 그러면 막 틀리더라고. 나중에 해보면 이거 한번 연습해야 돼. 응? 가의 쇤베르크의 관점에서 나의 글쓴이의 관점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아무튼 이것도 가서 풀어봐.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일상의 구체적 소리에 어쩌고 저쩌고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 봐.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설러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아까 인위적 현상, 자연적 태도, 거시적 직관 그게 아니라 미시적 직관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본질 직관, 현상학적 태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기계 지금 현대 기계음도 그렇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빠르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낸 다음에 나중에 내일도 시간이 되면은 오늘 이거 선생님이 이걸 왜 설명을 했는지 잘 보란 말이야. 복잡한 걸 일단 그런 말이야. 추상화를 얘기했지. 우리 개념을 추상화와 구체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추상화를 하면은 핵심이 본질이 보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들여다봐야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내용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야. 구체화가 되는 거야. 다짜고짜 구체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의 정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심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가를 보면은 이 빨간 그 서술과 파란 서술 보면은 전통적인 조성음악과 쇤베르크의 12조 무조 음악 차이를 지금 드러내는 단어들이 쭉 있어. 얘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를 이걸 범주라 그래요. 이 범주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탁 말바꾸기란 거란 말이야. 말바꾸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런 다음에 나는 또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에 대해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비판을 한 거란 말이야. 현상학적 관점. 그 핵심은 뭐냐? 이 쇤베르크의 음악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통 음악의 조성 음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자연적인 태도였다는 거. 우리가 그냥 기성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걸 그대로 답습해와가지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거라는 거야. 그런데 현상학적 태도는 뭐야?
그러한 일체의 선입견, 고정관념, 지식, 선지식 이런 걸 다 버리고 초월론적 태도란 말이야. 완전히 어떤 선입견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상 가로치기 해가지고 에포케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지향성의 개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는 엄격하게 형식성을 따르고 어떤 우리 믿음 체계를 따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미시적인 건 뭐냐면 거기서 놓치는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대상 음악이 알려주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반영이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전자음악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보면은 기계와 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되는데 왜? 우리 일상적인 걸 넘어가지고 구체적인 소리 막 그런 걸 가지고 낸단 말이야. 그치? 응?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보면은 아마 내가 볼 땐 벙찌지만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지금 해서 한 서너 개를 설명을 했지. 내가 앞으로 한 몇 개를 더 설명을 할 거야. 계속 그러면은 선생님 말 모든 건 이해라 그랬어. 이해. 응?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더 지문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들여다보면서 응?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글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봐. 어떠한 주제, 어떠한 생각을 담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양한 설명의 진술 방식, 정의, 비교, 비편, 비평, 뭐 분석, 분류 이런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뜯어보면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마듯이 이렇게 말 바꾸고 계속 가는 거야. 이걸 다 보고 크게 보면 아 얘는 이런 범죄 내용이고 이런 범주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이해가 쉽고 따르는데 얘를 그림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골 때리는 거지. 다 개별적인 거지. 다 개별적인 거지. 응? 종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나중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문제에 이렇게 막 내적 결속 뭐 이런 내적 결속이 응집력을 형성한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딨어? 내적 결속은 엄격한 위계 같은 말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적 결속 엄격한 게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학생들이 왜 어려워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 그 학생들이 지금 이 생각을 자꾸 바꿔주고 그래야 돼. 아무튼 좌우지간 이걸 보면서 뒤에 있는 현상학적 미학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향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훌설의 그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 여기 자연적 태도 뭐 어쩌고저쩌고 다 노에시스 노에마 굉장히 어려워.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해 줄게. 이거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이걸 알면은 많은 거를 우리가 아까 같은 거 의미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죠? 응? 그 자체가 아무튼 글을 제발 그냥 단선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어? 글에는 항상 비교거리들이 있어. 개념 범죄에서 비교를 잘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핵심을 볼 수가 있어야 돼.